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두 번째 징계위원회 심의가 모두 종료됐습니다. 2차 심의는 초반부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숨가쁘게 진행됐는데요.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심의는 오후 7시 50분에 모두 종료가 됐고 또 9시 10분부터 이제 회의를 속개해서 지금 징계 수위를 어떻게 결정할지 토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방 나올 것 같습니까? 언제쯤 좀 결론이 날까요? 지금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마 위원장 직무대행이 아마 뭐 자정쯤에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 아마 한 사실은 근데 이게 판결 절차랑 좀 달라서요. 판결 같은 경우는 판결문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징계는 보통 그렇게 자세히 쓰지는 않습니다. 각자 의견 제시하고 그다음에 종합해서 뭐 징계 결정문 한 장 정도로 아마 간단히 나오는데 이번은 아마 사유가 많아서 간단히 아마 사유 부분별로 인정된다 안 된다 정도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도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 합의 과정이라는 게 논의 과정이라는 게 결국은 사실 인정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왜냐하면 증인들 신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아마 확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예. 징계 저도 뭐 인사위나 징계 많이 들어가 보면 징계 판단은 거의 각자 하거든요. 보통은 비밀스럽게 각자 그냥 써서 내면은 이제 나머지 취합하는데 이번은 아마 뭐 일단 징계위원이 많지 않고 이러니까 내부 논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뭐 만장일치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징계위원이 4명인데 4명 가운데 이제 과반 이상인 의견으로 채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좀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만장일치로 좀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원래는 이제 법상으로 7명이고 과반 출석이 4명 이상 출석이면 되는 거죠. 예. 그중에 3명 이상이면 되는 거고 많은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뭐 해임 2명, 만약에 뭐 정직 1명 이러면 이제 아마 세 번째 걸로 이렇게 약한 걸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각자 의견 보통 그럴 때는 전제가 보면 사전에 그냥 얘기 없이 각자 의견 내고 그 중에 이제 취해가는 과정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유가 많고 그다음에 서로 다툼이 많아요. 다툼이 많기 때문에 이게 과연 또 어느 정도 수위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럼 아마 이게 위원이 만약에 한 7명 정도 되면 과반 뭐 4명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4명이 어쨌든 최소 요건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또 2대2나 뭐 3대1로 갈리기보다는 가능하면 좀 의견들을 서로 좀 맞춰보지 않을까. 근데 아마 뭐 법에도 보면은 중한 징계가 있고 약한 징계가 있으면 밑으로 맞추게 돼 있거든요. 세 번째로 맞추는 거라서 뭐 그래도 가능하면 뭐 만장일치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 1차 심의에서 이제 징계위는 이제 주로 징계위원회 기피 여부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핵심이 이제 과연 증인 신문 아니었겠습니까? 좀 어떤 증언들이 오갔고 또 이완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유의미한 증언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글쎄요. 그런데 뭐 이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이 이미 뭐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다 피력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징계위에 들어간 거라서 본인이 기존에 했던 주장과 다른 주장을 과연 했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다가 뭐 보도 나오는 거 우리가 다 봤지만 심의를 하는 시간도 굉장히 짧았어요. 그러니까 1인당 뭐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 듣는 시간 자체도 굉장히 짧았다. 그렇게 보면 기존의 입장을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 정도였지 않을까. 그래서 과연 뭐 새로운 얘기가 나왔을까? 각자 기존 입장을 그냥 되풀이해서 뭐 조금 더 설명을 했을 가능성은 있겠으나 그럴 거라고 보고 또 자칫 잘못하면 또 이게 나중에 위증죄에 휩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뭐 기존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는 그런 과정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유의미한 증언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변론을 하기 위한 시간을 좀 달라라고 했었는데 윤석열 총장 측과 징계위 측이 심의기일 속행 여부를 놓고 충돌을 했습니다. 심의기일을 속행해달라고 윤 총장 측에 주장을 했는데 징계위가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이완규 변호인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최종 진술을 지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니까 그럼 최종 진술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러더니만 그냥 바로 종결하겠다고 해서 종결하고 나왔습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윤 총장 측은 이미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최종 의견 진술 준비를 위해서 며칠 시간을 더 달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징계위 측이 1시간을 줄 테니 준비를 해라. 그랬더니 아예 안 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마친 상태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징계 절차는 뭐 법정 절차와 다릅니다만 예. 보통 형사 재판에서도요. 증인심 끝나면 바로 합니다. 1시간도 안 줘요. 아니면 뭐 증인 뭐 다른 신문이 나와서 한다. 그건 제가 보기에 좀 예의적입니다. 저도 뭐 형사 사건 많이 해보는데요. 아주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PPT도 미리 준비합니다. 재판 날 미리 사전에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짧은 거 같은 경우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건 같은 경우는 뭐 5분 스피치, 3분 스피치 미리 다 준비해요. 원고까지 다 써갑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안 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증인 신문 증인 5명 중에 4명이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 유리한 증인들이었거든요. 증언 같은 경우는 다 녹취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증언에서 거의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고, 제가 보기에 아마 이 뭐 시간을 더 달라라고 하는 거는 약간 핑계 같고요. 그러니까 기일을 연기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기일을 연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후 진술을 하려면 기일을 달라.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뭐 형사 재판에서도 거의 없는 일이에요. 판사들이 예. 이런 경우에 인정 안 해줍니다. 다 준비하고 오는 거 뻔한지 아는 내용인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최후 진술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증언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많다고. 예, 윤 총장 측이 결국에는 이제 최종 변론을 거부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징계위 결과에 좀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죠. 어쨌든 진술권은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가 일단, 당사자도 마찬가지예요. 당사자는 진술권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영화나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최후 진술에서 사실은 서면으로 하지 않아요. 대부분 하고 싶은 말을 일어서서 본인이 그냥 그러니까 보통 당사자들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판단보다는 내가 이렇게 했었다, 죄송하다, 아니면 봐달라라든지 얘기하고, 아니 나는 이건 너무 억울하다 얘기하는 거고,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런 부분은 절차적인 위법이 있습니다, 이런 건 징계 사유가 안 됩니다, 쭉 얘기하거든요. 말로 하는 거예요. 서류 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 사전에 대부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을 다루는 뭐 변호인이라면 당연히 뭐 언제든지 요청한다 그러면 뭐 5분, 10분 내 최후 진술은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안 했다 그러면 포기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미 증언 같은 데서 할 얘기가 다 나왔기 때문에 굳이 첨삭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종 변론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저는 뭐 다른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지금 이 징계위에 참석을 하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징계위 자체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개최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전제한다면 당연히 그러니까 뭐 끝까지 뭐 자기 어떤 입장을 얘기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뭐 대응은 하지만 인정은 하지 못하겠다, 그런 기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뭐 이 징계위 자체도 지금 법적으로 지금 이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과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뭐 끝까지 어떤 그런 기조로 지금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그런 방식으로 다시 한번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윤 총장은 말씀하셨듯이 지난 1차 심의 때도 참석을 하지 않았고 2차 심의 때도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그 배경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감찰위원회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원초적인 추미애 장관의 이제 직무배제 명령도 지금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재판 청구도 좀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이 징계위 관련해서도 절차상의 하자, 그리고 이제 결정이 어떤 결정으로 나오든 간에 그 결정의 부당성을 가지고 당연히 또 취소 청구 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예.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일단 뭐 필요한 절차를 지금 어떻게 보면 밟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이제 징계위 증인은 이제 8명이었습니다. 그 8명 가운데 채택된 증인 8명 가운데 5명만 출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심재철 검찰국장은 징계위가 직권으로 또 신문을 취소를 네네. 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직권으로 아마 증인 채택할 때부터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징계위원 들어갔다가 스스로 회피했다고 다시 증인으로 나온다. 그럼 뭐 판사가 증인도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고려했다고 보고요. 제가 봐도 뭐 징계위원회 들어갔다가 다시 증인으로 가는 건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절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애초에 좀 직권으로 증인을 신청을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균형을 좀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법무부 장관 측, 그다음에 검찰총장 측이 있는데 보통 증인은 한쪽에 받아주면 다른 쪽 증인도 그 상대방 정도 그에 반하는 증인, 양쪽의 증인을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동수로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뭐 어차피 2명은 안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뭐 한동수 검사 여기 어쨌든 나왔던 5명 중에 1명 빼고 4명은 어차피 윤석열 총장 측의 증인이었던 것 같으니까 예. 제가 보기엔 뭐 그래서 아마 진술서를 냈던 것 같고 심지철 국장이 진술을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라고 얘기해서 안 불러줘서 뭐 문제가 있다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초에부터 증인할 때부터 윤 총장 측에서도 징계위원하다가 증인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진술서 냈으니까 다시 증인으로 해달라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명이나 어쨌든 5명 중에 4명이나 증인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또 추가로 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걸로 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글쎄요.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기피 신청했을 때부터 이쯤에서 나는 빠지겠다 그 의지를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증인으로 나오는 것도 이번에 뭐 징계위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증인 채택을 취소를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긴 했으나 실제로는 심재철 국장이 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피력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연유로든 뭐 제가 보기엔 뭐 심경의 변화가 왔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본인이 자칫 잘못하면 또 뭐 위증 관련한 그런 논란이 휩싸일 여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건 뭐 징계위 자치를 그러니까 오늘 증인 참석조차도 기피하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심재철 검찰국장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정진흥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모두 불출석을 했고 결국엔 윤 총장 측, 그러니까 윤 총장 측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증인들만 거의 출석을 한 셈이 됐거든요. 네. 예, 징계위 어떤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참고는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이번 징계와 관련해서 뭐 징계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예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고 징계위원들 간에는 서로 뭐 굉장히 큰 비밀 사안을 다루는 것처럼 시시하는데 국민들은 이미 결론을 대강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제 국민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배심원이 돼서 이번 징계의 결론이 어떻게 날 거다라는 건 이미 다 예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중징계 분명하고 해임인지 정직일지 그 여부만 남았을 뿐이지 결국은 중징계 날 거다라고 하는 판단을 이미 다 내린 상태예요. 그런 상태라고 이제 전제를 이제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윤석열 그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좀 부정적인 얘기들을 해왔던 증인들 같은 경우에도 굳이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답이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와서 괜히 그러니까 오히려 좀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을 좀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그 검찰총장 즉 변호사한테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약간 말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자체를 이제 아예 안 만들겠다. 그런 의지가 좀 강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보다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아마 법무부 측 입장은 대부분 서류로 나왔을 거예요. 서면으로. 왜냐하면 그동안 감찰을 한다든지 하면서 대부분 나왔을 것 같은데 윤 총장 측에서는 뭔가 제출한 게 없잖아요. 본인들의 반론. 물론 뭐 서류로 제출할 수 있지만 물론 당사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죠. 예를 들어서 JTBC 사장을 왜 만났느냐 이건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당사자 아니면 거긴 변호인이든 증인이 할 수 없거든요. 동석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 부분도 이제 검사 윤리 강령 문제가 되는 건데 예. 본인이 나와서 얘기하면 좋지만 안 되면 결국은 다른 사람 제3자 결국 그게 증인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를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징계가 필요 없다 그러면 아예 참석도 안 하고 뭐 증인도 신청 안 했겠죠. 증인 신청을 하고 증인들한테 듣는다는 얘기는 법무부 측은 이미 이제 서류 나왔고 그에 반대되는 왜냐하면 서류 연락 같은 걸 대부분 했거든요. 그러면 반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아마 대부분 나온 증인들이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채널이라든지 특히 제가 보기에 이제 판사 문건 작성 관련된 분도 오전에 했잖아요. 어찌 보면 중요한 증인으로 본 건데 결국 쟁점이 이런 거죠. 이거 왜 했느냐, 누가 시켰느냐, 누구한테 보고했느냐 그걸 물어볼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제가 보기에 징계위원들도 이거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했느냐 아니면은 뭐 위에서 시켰느냐 이거 물어볼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전에도 뭐 작성한 적이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그게 당연히
윤석열 총장이든 추미애 장관이든 두 분들한테 다 필요한 내용이죠. 제가는 뭐 증인들은 신문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심재철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계위에 윤 총장 징계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한 걸로 지금 알려졌고, 이에 대해서 윤 총장 측은 반박할 기회를 달라. 그래서 서면으로 작성해야겠기 때문에 좀 알미를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지금 기각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진술서를 낸 것 같은데요. 예. 증인으로 안 나오고 보통은 뭐 증인으로 안 되면 진술서를 이제 냅니다. 진술서를 내면 아마 제가 보기에 이거에 대한 반박은 당연히 아마 다른 증인들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신 내용이지만 그 문건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작성했던 정보가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걸 조사했던 분도 나왔고 거기서는 충분히 다뤄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재철 국장의 입장이 어떤 건지 모르지는 않으니까요. 예.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다시 봐야 돼서 다시 반박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또 나중에 법무부 측에서 그 반박한 거에 대해서 우리도 다시 반박하겠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끊임없이 늦어집니다. 이게 재판 절차에서도 보통 서류를 내면 보고서 뭐 추가 서면 낼 거 있으면 내라고 하지만 오늘은 제가 보기에 아마 최후 진술을 했으면 그걸로 종결되는 건데 예. 최후 진술을 안 한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좀 기회를 한 번 더 열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은데요. 뭐 굳이 증인 진술 낸 것에 대해서 다시 반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증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서류를 10번 내는 것보다 증인이 한 명 나와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분명 뭐냐면 생생하게 말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럼 앞에서 증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또 그 진술에 대해서 다시 반박할 필요는 없을 걸로 봅니다. 결국은 그때는 서면으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이미 다 했는데 다시 또 서면으로 낸다. 제가 보기엔 괜히 중복된 전차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증인신문 시작 전에 그 징계위원 구성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마저도 기각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통상적으로 뭐 징계위에서 기피 신청한다 그래서 잘 뭐 받아주지는 않는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은 그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징계위도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좀 철두철미하고 꼼꼼하게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런데 너무 속도가 빨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다가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뭐 영끌 징계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윤석열 그 검찰총장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는 요소들은 다 차단시키는 거죠. 예. 뭐 이제 그동안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뭐 징계위원 구성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 자기 중심으로 다 했고 어차피 검사징계법 지금 개정돼갖고 새 법 가지고 징계를 해도 될 사안을 미리 당겨서 하고 그리고 이제 빨리 끝내려고 굉장히 신속하게 지금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청하는 사안들은 다 기각시키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그야말로 초스피드로 이제 전개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위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이렇게 불공정하게 진행해도 되나? 그러니까 징계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찬반 의견을 다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상자에게 최대한 기회를 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징계를 하더라도 마찬가지. 더군다나 중징계를 한다라고 전제하면 더욱더 대상자에게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기회를 다 봉쇄시키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한다. 이게 제가 보기엔 절차상으로도 좀 문제가 많아서 이거는 나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이제 소송 제기를 하겠으나 이거 징계위 자체도 지금 이 결정 자체에 대해서 나중에 이 법원에서 좀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편향적으로 좀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지금 좀 영끌 징계라고 빨리 표현해 주셨는데,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징계 절차를 재판 절차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도 뭐 징계위 많이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징계위를 2번씩 열고 하루 종일 거의 열었거든요. 이틀이나. 그리고 이렇게 기피 신청이나 회피 신청 많이 하고 이렇게 증인 신청 많이 부르는 거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징계 공무원 징계 받는 분들이 아마 기피 신청, 회피 신청이나 증인 신청 많이 할 것 같은데 징계위에서 물론 증인 부르는 경우 있어요. 한두 명 정도 왜냐하면 관련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피해자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거의 지금 현재는 제가 보기에 거의 준 재판 절차처럼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징계 많이 회사든 어디서 보시겠지만 이렇게 이틀씩 기일 열어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반대 신문권도 없어요. 그냥 징계위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때 어땠습니까? 몇 군데 물어보고 한 5분, 10분 물어보고 말거든요. 사안이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 아닌데. 근데 지금 보면 증인이 거의 1시간씩 물어본 거예요. 지금 변호인한테 반대 신문권도 주고요. 예. 이런 정도는 제가 보기에 유례가 없다. 물론 검찰총장이 징계 사례도 없지만 검사 징계 1년에 뭐 많을 때는 10건도 있습니다. 몇 건도 있는데 대부분 그냥 이렇게 계속해왔어요.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검찰국장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반부패부장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변호사들이 들어왔고 그런 교수들이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게 어찌 보면 계속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의제기하면서 오픈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좀 이례적이다 오히려. 절차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징계위 많은 분들 뭐 회사 내에서는 공무원 징계를 겪어보시겠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징계 절차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절차가 많이 보장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윤 총장 측은 그동안 이제 징계위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부당성, 위법성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징계가 난 뒤에 어떤 소송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거라고 그렇죠. 보십니까? 지금 아마 오늘 그 위원장, 그러니까 정한준 교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뭐 국회에서 발언을 한 적이 있다거나 예. 아니면 뭐 법무공단 이사다. 근데 법무공단 이사는 정규직이 아니에요. 그냥 회의 몇 번 가서 하는 거거든요. 인사권이라고까지 얘기하기 어렵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나오는 검사들이 다 검찰총장 밑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히려 항시적으로 지휘를 받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끝이 없죠. 그다음에 지금 그 신성식 부장 같은 경우에도 뭐 KBS와의 채널을 제보한 사람이다. 근데 한동훈 검사장이 한 얘기예요. 당사자거든요.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배제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징계 열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지금 4명이기 때문에 1명이라도 만약에 빠지게 되면 물론 예비위원 들어가면 됩니다만 예비위원 들어가면 또 다시 또 심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징계위를 무산시키겠다. 그 의도가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물론 뭐 절차적인 문제 중요하겠지만 징계 절차에서요 대부분 뭐 기피 회피 제가 보기엔 거의 받은 적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뭐 문제거나 이런 경우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 법으로 갔을 때 이 정도 절차 보장해주고 만약에 징계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 윤 총장 측은 말씀하셨듯이 예비위원 7명을 다 채워야 한다. 검사징계법상 그렇지 않고 징계위를 추진하는 거는 이게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정상화되는 그런 이제 정부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징계위도 법대로 진행을 하는 게 맞겠죠. 예. 자, 그러면 법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만약에 혹여라도 발견이 된다라고 전제한다면 당연히 그건 문제 제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윤 총장도 이미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그동안 계속 해온 것으로 지금 보이기도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징계 판단을 내리게 된 그 어떤 근거들에 대한 문제 제기.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징계위 결정에 대해서 뭐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가 물론 있었죠. 있었고 또 소송이 진행된 적도 있다고는 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경우는 워낙 좀 특이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애초부터 직무배제부터 이 징계에 이르기까지 그 근거가 된 추미애 장관이 제기한 6개의 근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관계가 지금 토대가 좀 정확하지가 않다. 토대가 좀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쟁송의 여지가 상당히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은 윤석열 총장 평소처럼 출근을 했는데요. 대검 앞 지지자들을 향해서 감사의 뜻을 전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의 출근길 모습 함께 보시죠. 넘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진정하세요. 그만하셔서 제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용기하십시오. 예, 출근길에 이렇게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 검찰총장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인데 어떻게 이례적이죠. 보셨습니까? 더구나 예.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오늘이 징계위 마지막 한 날이니까 뭐 추운데 들어가시라고 얘기했다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 뭐 부하들이나 참모들 시켜도 되는 얘기고 내려서 인사한다. 약간 정치인 행보죠. 정치인들이 보통 나오면 지지자들 앞에 얘기하고 들어가고 이랬잖아요. 제가 보기에 아마 어느 정도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아마 언론에서
받을 거라는 것도 모르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아마 징계위를 앞두고 본인이 일단 나가지는 않지만 아마 안 나간 거는 제가 보기에 뭐 스스로 부당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통 고위직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옵니다. 보통 뭐 약간 하위직은 나오지만 고위직 나가기에는 뭐 어쨌든 자기 위에 있는 부하들한테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가진 못하지만 내가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의사표명을 한다 이런 어떤 의도는 좀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어떤 계산된 행동이다, 정치인으로서 행보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정치인이라면 뭐 좀 더 제스처를 더 써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메시지도 좀 더 강렬한 메시지를 내놨어야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뭐 정치인 뭐 워낙 이제 많이 상대를 하고 또 정치 평론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윤석열 총장의 오늘 저 모습도 그냥 평상시 본인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냥 매일 아침에 출근하는데 앞에 나와서 막 그렇게 외치고 계시고 하니까 마음이 좀 안 쓰일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 나오시라고, 날도 오늘 또 굉장히 춥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얘기한 정도에 불과하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역시 정치적 해석을 지금 자꾸 갖다 붙이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계산된 행동은 아니었다. 뭐 두 분의 좀 해석이 다르신데요. 어제 그 SNS로 우회적인 심경을 표현했었던 추미애 장관은 오늘은 이육사의 절정을 언급을 했습니다. 징계위를 둘러싼 그 논란을 좀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오늘 저녁에 결론이 나겠죠. 예. 그동안에 어찌 보면 이제 한 달 정도 된 내용인데요. 어쨌든 뭐 그러니까 SNS에 쓴 것도 있지만 아마 본인이 보니까 한 6시에 정식 퇴근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본인이 있으면 좀 부담이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아마 SNS 통해서 직접 소통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런 연장선을 보는데 결국은 아마 공수처법도 통과됐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문제도 어느 정도 좀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으면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의사 표현이라고 봅니다. 예, 추미애 장관은 뭐 하루가 멀다고 끊임없이 지금 정치적 네.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네, 뭐 이제 이런 거야말로 정치적 메시지인 예. 거죠, 확실하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그러니까 출사표를 던지는 그런 표현을 좀 사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서울시장에 출마하거나 아니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거다라는 이제 설이 정치권에서 굉장히 유력하게 많이 좀 돌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이 됐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그런 활동을 계속 이제 이어갈 거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암시한 그런 시 인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이 시간 현재 2차 징계위 마지막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1시간쯤 뒤인 자정쯤에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일각에서는 해임보다는 정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마 여론이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징계위원들도 여론을 관심 가질 것 같고요. 처음에는 아마 뭐 정직이 아니라 지금 말씀처럼 해임이나 면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보기에 뭐 해임 면직이 뭐 변호사를 하느니 아마 뭐 연금이 이런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징계가 얼마나 중하냐. 근데 이때 정직 이상은 일단 중징계로 봅니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보는데 어쨌든 이 사안이 그전에 사안이 보면요 검찰 징계 수준이 굉장히 낮았어요. 예전에 아마 윤석열 총장도 예전에 뭐 그 국정 댓글 사건에서 정직 1개월 먹은 적이 있는데 일례로 뭐 어떤 검사가 오피스텔 성범죄 해도 정직 3개월밖에 안 나왔거든요. 일반적인 공무원 같으면 아마 거의 해임이 됐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좀 검찰이 그동안 약간 징계 수위가 낮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근데 이게 다 공개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어찌 보면 그게 다 공개가 안 됐어요. 관보에는 게재되는데 국민들은 잘 모르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공개된다 그러면 아마 다른 그 공무원들 징계 사유와도 많이 비교할 것이다. 예전의 사례들도. 근데 예.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가 정직적으로 하지 않겠냐. 6개월 가면 좀 뭐 사실상 끝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좀 그 밑으로 가지 않겠냐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가 대체로 좀 보면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6가지 항목이 있지만 이게 형사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거는 그 문건 정도거든요. 나머지는 쉽게 얘기하면 뭐
부적절하다. 품위 위반이거나 아니면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거거든요. 네 가지는 이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라서 정직 가능성이 저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정직 3개월이냐 6개월이냐 뭐 그 가능성을 놓고도 지금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정직 6개월이 나오면 임기가 내년 7월이잖아요. 그런 만큼 해임과 같은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정직 3개월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가 지금 최근 여론 추이에 좀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위 조절에 지금 나선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는 뭐 해임으로 가자는 기조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 뭐 청와대도 그랬고 여당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는 여론의 역풍이 지금 많이 불고 있다 보니 출구를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수위 조절에 좀 나선 그런 거고요. 이제 정직 6개월이냐 이제 3개월이냐 이거 놓고 아마 오늘 꽤나 그 징계위원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 또한 좀 수위 조절을 해서 3개월로 지금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의외로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봐요. 예. 사실 이제 징계 그러니까 만약에 정직 3개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 이 징계위 관련해서 뭐 소송 준비했다가 이걸 소송 제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부터 당장 고민에 아마 빠지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생각보다는 수위를 많이 낮춰준 상태에서 나도 그럼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위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 바로 그게 지금 청와대나 여당이 좀 의도하는 바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이 정도에서 종결을 짓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게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예. 윤 총장 입장에서는 정직 3개월이 나와도 행정소송에 임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마 오늘 예. 징계 나오면 내일 오전 중에는 접수할 것 같아요. 집행정지 부분은. 왜냐하면 집행정지가 받아주게 되면 사실상 계속 총장으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해임이 됐든 뭐 정직이 됐든 결국은 집행정지 받아주느냐 여부가 이 어쨌든 이 징계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데 저는 뭐 어떤 징계가 나와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뭐 청와대에서 미리 뭐 짰다 그러는데요.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그 전에 사실은 징계위원이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나 뭐 어떤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대부분의 언론에서 추측이거나 아니면은 뭐 여당의 뭐 관계자들이 나와서 한 얘기인데 결국은 사건 관계라는 거는 언론 추측도 있지만 서로 이제 공방이 오가면서 어느 정도 맞춰지는 거거든요. 사건이라는 게 결국은 아마 증인들 듣고 징계위원들이 결정할 거라서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뭐 해임을 결정해 놨다가 낮췄다. 그게 아니라요. 이 사건이라는 게 결국은 쭉 흘러가면서 실체가 밝혀지는 것이다. 예. 그렇게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잠시 뒤 자정쯤 징계 수위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이 나오는 대로 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비가 끝난 뒤에도 지금 중장기전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서는 이제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이걸 이슈로 끌고 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뭐 없던 이제 얘기거리도 만들어내서 이슈화를 하려고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송 제기하면 그 소송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계속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갈 것이고 당연히 추미애 장관 빨리 교체하라는 그런 주장도 할 가능성이 높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갈 텐데요. 그런데 이제 그 징계위 실제로는 징계위 수위가 생각보다는 좀 이렇게 낮게 나온다라고 전제하면 국민 여론은 약간 좀 잠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여당도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최근 들어서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 잠시 뒤에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